유형자산 보겠습니다. 유형, 형체가 있다. 형체가 있다.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물건 만들거나 용역의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타인에 대한 임대, 빌려주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유형이겠지. 1년을 초과해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도 못 쓰는 것 말고 1년 이상 쓰게 될 거, 이걸 보고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유형자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에요. 내다 팔 자산이 아니라, 또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다 팔 목적이면 재고자산, 투자 목적이면 투자자산. 근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떤 자산을 취득했어요.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재고자산인 팔 거니까 상품이라고 분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자산은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그러니까 1년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쓰는데, 여러 회기간에 걸쳐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기업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의 용역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말이 좀 표현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차를 한 대 샀어요. 뭐로 샀어? 차 타고 다니면서 영업하려고 샀어. 거래처 다니고. 1년만 쓰는 게 아니지. 얘가 여러 회계 기간 동안에 나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잖아. 무슨 서비스를 제공해? 버스 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역 잠재력. 그래서 이 유형자산은 용역 잠재력이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이 창출 활동에 이용됨에 따라, 즉 거래처를 차 타고 다니면서 용역 잠재력이 소모가 되잖아. 이제 평생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 소모된 용역 잠재력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걸 보고 우리는 감가상각비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이, 일상에서도 감가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차를 처음 1,000만 원짜리 차를 샀어. 이걸 한 5, 6년 쓸 텐데 그 차가 계속 1,000만 원짜리는 아니잖아. 이제 가치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용역 잠재력은 언젠가 소모가 돼서 없어질 텐데 그걸 잘 측정해서 비용 처리하자. 사자마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년도 못 쓸 것 같으면 사자마자 비용 처리하면 되지만 1년 이상 계속 쓸 거니까 일단 자산으로 처리해 놓고, 그 용역 잠재력이 소모되는 걸 계산을 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비라는 뜻입니다. 감가상각비. 따라서 내용연수가 1년이 안 되는, 내용연수란 얘기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1년이 안 되는 공구나 기구, 비품 등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소모품비로 해서 1년도 안 쓸 거니까 비용 처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물리적인 형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이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점에서 물리적인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과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 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인식이라는 표현이 좀 쉬운 표현은 아니죠. 이런 거야. 유형자산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이런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사오면 사와가지고 내 것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이 되면 그때 기록하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자,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즉 내가 돈 주고 여기다가 유형자산이라고 적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차를 사서 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나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야 되겠지. 못 들어올 것 같아. 차를 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럼 자산이 될 수 없잖아. 그 다음에 저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요. 얼마짜리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게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나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게 인식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유형자산의 분류 보겠습니다. 어떠한 자산들이 있나 봅시다.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합니다. 자, 첫 번째, 토지. 우리 토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땅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그 명칭이, 개정 과목 명칭이 토지라는 얘기야. 대지나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하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시킵니다. 매매 목적의 토지는 사고 팔려고 산 거니까 이건 재고자산인 상품이라고 해야 되고, 업무와 관련 없이 갖고 있으면 이거는 영업활동에 쓸 게 아니니까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중에서 보면 대지, 뭐 이렇게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대지, 맨 땅이란 얘기야. 임야, 산, 그 다음에 전답, 논, 밭, 이런 걸 내가 샀다. 영업활동에 쓰려고. 그러면 이것을 논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토지라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잡종지, 예?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런 맨 땅,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업활동에 쓰려고 샀다 그러면 토지라고 분류한다. 그리고 매매 목적용 토지는 상품, 비업무용 토지는 투자자산, 투자부동산이라고 분류합니다. 두 번째, 건물. 건물들 일상에 다 보죠. 이렇게 빌딩 같은 거. 자, 회사의 영업활동에 쓰는 거예요. 점포나 창고, 사무소, 공장 등의 건물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 건물, 부속 설비 등을 모두 묶어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림 보실까요? 이런 점포. 회사에서 이거를 장사하려고 샀어요. 영업할 때 쓰려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창고도 건물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런 사무소도 건물이라고 부른다. 내 거라면. 그 다음에 뭐 공장. 이해되셨죠? 공장 창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들어있는 대형 건물에 이런 부속 설비들이 있잖아요. 냉난방,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통신 설비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묶어서 건물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무실에 조그마한 에어컨 하나를 건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에어컨은 비품인 거고 이렇게 건물에 전체적으로 그 건물의 부속 설비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합쳐서 건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구축물 볼게요. 구축물. 자기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토지 위에, 즉 아까 말했던 토지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건물 뺀 나머지 것들을 다 구축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 위에 뭐 건물 아닌 나머지 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교량도 있고, 봅시다. 이런 다리. 우리 회사의 땅에 이런 다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구축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궤도가 있다. 업종마다 한국도시철도공사는 이런 것이 뭐겠어요? 구축물이라고 부르겠지. 그 다음에 갱도, 뭐 탄광 같은 회사는 이런 것들도 구축물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정원설비, 기타 토목설비 등, 뭐 예를 들면 어떤 외곽에 큰 전원, 뭐 식당 차리는 사람들의 이런 구조물 같은 것들도 다 우리는 구축물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건물, 토지, 건물, 구축물, 그 다음 기계장치는 모를 사람 없겠지. 자, 기계장치는 제품을 만들거나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계장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흔하게 뭐 냉장고도 기계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기계라고 하는 거는 뭐 기계적인 부품이 들어서 기계가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제품을 생산하는 걸 우리는 기계라고 해요. 기계. 그 다음에 운송설비, 뭐 컨베이어, 호이스트 이런 것 등 기타 부속설비 등을 다 묶어서 우리는 기계장치라고 합니다. 기계는 뭐 흔히 이렇게 보이는 게 기계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 없겠지. 그 다음 운송설비 중에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운송설비 이런 것도 기계장치. 그 다음에 이게 호이스트, 어디 공장에 가면 천장에 달려갖고 무거운 거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이걸 호이스트라고 하고. 기중기, 이건 차가 아니에요. 이걸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영업하러. 이거는 기계장치야. 기중기. 들어 올리는 거. 그거는 기계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생소한 명칭, 건설 중인 자산 볼게요. 명칭의 뜻만 보면 뭔가를 짓고 있는데 자산이구나. 완성되지는 않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서 재료비가 들고, 노무비가 들고, 경비가 들었다. 예? 이것을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면 건물이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내가 만들거나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데 재료비 들고 사람 써서 인건비 들고 하는데 이게 1년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 마치 선급금처럼 계속 돈 주고 선급금 하고 물건이 들어왔을 때 대체하는 것처럼 저거 짓기 위해서 계속 돈을 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쓰는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계정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완료 시까지 지출한 금액을 처리하는 임시 계정이고, 그러니까 짓는다면 또는 뭐 취득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거나 계속 돈 주면서 저기다가 돈 주고 선급금 하는 게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해놓는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진짜 이 건물이 뭐 어떤 기기가 뭐 몇 년 안에 들어오거나 건물이 완공이 됐거나 그러면 이제 본 계정으로 갈아 끼우는 게 건설 중인 자산의 뜻입니다. 예제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신축 계약을 맺고 건물 지어달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건설사하고. 도급 금액은 800만 원짜리. 표현 좀 특이한 표현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도급 금액이라는 얘기는 저 사람이 나한테 건물 지어준 지 얼마면 지어주겠다 하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럼 지가 다 짓고 나한테 건물 주면서 800을 받는 게 아니지. 짓는 기간 계속 돈을 줘야 돼. 그래야 그 돈 갖고 짓겠지. 자, 도급 금액 800만 원짜리인데 일단 50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줍니다. 그럼 돈 나가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올 거야? 건물이 돼서 올 건데 아직 건물이 지어지려면 한참 멀었어. 그때까지 쓰는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이란 얘기예요. 꼭 그게 건물만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줍니다. 건설 중인 자산 돈 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완공이 돼가지고 공사비 잔액을 마저 주고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죠. 그럼 당좌액은 빠져나가고 여기다 뭐라고 해? 또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라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빼고 완전히 빼야 되겠지. 그리고 추가 준돈하고 합쳐서 본 계정인 건물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사올 때 돈 주고 선급금 처리하는 것처럼 선급금 줬다가 진짜 상품 들어오잖아. 그러면 계약금인 선급금 빼고 나머지 주고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근데 이게 이제 재고 자산이 아니라 유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렇게 돈을 미리 줬을 때 계약금조로 이렇게 주었을 때 쓰는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이란 얘기입니다. 즉 이 건설 중인 자산이 코드가 유형 자산이잖아요. 선급금은 당좌 자산에 있습니다. 당좌 자산에 있는 선급금은 결국은 당좌 자산 속에 있는 당좌 자산 안에 당좌 재고 유형 자산 안에 있는 재고 자산을 사기 위한 거고 얘는 비유동 자산인 유형 자산을 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돈 준 돈을 선급금 처리하면 안 되고 이 비유동 자산의 명칭인 건설 중인 자산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돈 줬을 때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하고 나중에 진짜 유형 자산이 건물이 들어온다라는 거래가 이제 종료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타의 유형 자산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설명한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빼고 차량, 운반구, 선박, 비품, 공구와 기구 등 기타 자산을 묶어서 이제 기타의 유형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차량 운반구는 이 차, 그 다음에 운반구, 우리는 뭐 지게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뭐 복사기, 컴퓨터 같은 비품, 그 다음에 이런 공구, 이런 것 등을 기타의 유형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자, 이 유형자산의 과목은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있지만, 이 업종마다 서로 다르니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서 새로 만들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할 수도 있다. 지금 열거를 하고 있지만 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상 특정 유형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해서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항공기 회사의 항공기, 아까 열거된 거에는 항공기가 없었지만 대한항공의 항공기는 엄청나게 크고 중요하죠. 금액이. 그 다음에 해운회사의 선박은 별도로 만들어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기계장치의 비중이 크지 않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숍에 머신기도 꽤 비싼데 이거를 기계장치라고 안 하고 그냥 기타의 유형 자산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다. 서비스 업종에서 기계장치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 거 좀 보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사오면 돈을 줬는데 얼마를 적을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합니다. 당연하겠죠. 취득원가. 그리고 만약에 현물 출자를 받았거나, 현물 출자라는 얘기는 물건 받고 주식 줬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또는 증여받거나 누구로부터, 그다음 기타 무상으로 받거나, 그렇게 하면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시래요. 공정가치.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공정가치란 뭐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이 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다르게 표현하면 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살 사람은 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거기서 만나는 그 가격이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가라고 보시면 되겠지. 첫 번째가 취득원가의 구성 봅시다. 취득원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취득원가는 밖에서 사오면 구입원가, 돈 주고 사온 거. 내가 만들면 제작원가,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돈. 거기에다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 그러니까 내가 저 자산을 왜 샀냐, 경영진이. 저 자산을 사와가지고 기계 장치를 돌려서 뭐 물건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까지 와 있어야 되고 만들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인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을 다 합쳐서 원가를 구성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구입원가, 제작원가 플러스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저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까지 하는 걸 모두 다 합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매입하는데 할인이 있었다면 이 금액은 빼라. 그러니까 재고자산하고 똑같네요. 매입 할인이 뭔지 알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대금 결제를 빨리 해서 값을 깎는 거. 똑같이 재고자산처럼 취득원가에서 빼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가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만약에 어떤 기계 장치를 취득을 했는데 이 기계가 1억짜리야. 이 그럼 구입 원가겠지. 근데 저것을 설치를 하려면 이 설치 장소를 준비를 해야 돼. 바닥을 다지고 뭐 세멘 콘크리트를 치고 뭐 이렇게 위에를 덮개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다 기계 장치에다가 합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외부 운송 취급비. 저기 부산항에 도착해서 서울까지 끌고 와야 된다. 그때 운반비가 들었다. 그것도 기계 장치에 더해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진짜 와서 또 설치를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기계 장치에다 더해야 된다. 그다음에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지급한 수수료. 만약에 저 기계를 밖에 걸 사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설계를 해야 돼. 또는 뭐 건물을 직접 지어야 되는 설계비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것도 다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평가한 현지 가치와의 차액. 자, 요거는 별도로 배우게 돼요. 이건 이제 채권의 강제 매입인데 자산을 취득하는데 어쩔 수 없이 채권을 사야 되는 경우 따로 보시게 될 거고.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또 좀 특이한 말인데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이런 거예요. 어떤 자산을 만약에 내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이 건물이 5억이 내 돈이고 5억이 은행의 대출금이야. 그럼 이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자를 뭐로 처리할 거냐? 이자니까 이자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즉 이거를 이제 이 건물을 짓는다 칩시다. 10억 원짜리 건물을 짓는데 내 돈 5억에 은행에서 5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자는 좀 더 정확하게 넓게 해석하면 저 이자가 쓸데없이 돈 빌려서 쓰는 건 아니잖아.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자지. 그러면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즉 이자 비용을 자산의 원가에 더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내용만 읽어볼게요. 차입 원가라는 얘기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즉 이자는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 다만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 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그러니까 저것을 내다 팔 수 있는, 사와서 내다 팔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아주 장기간이라는 얘기지. 유형, 무형, 투자자산 중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중에 좀 취득하는 데 기간이 긴 거. 근데 그런 것을 취득을 위한 자금에, 요걸 취득하기 위한 자금에 차입금에 포함된 이러한 차입 원가는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즉, 요 자산 사기 위해서 차입금에 생긴 이 차입 원가에 이자가 생긴다면 이거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할 수 있다. 이게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예요. 강제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들어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취득세. 취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세금. 원래 세금은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세금과 공과. 근데 이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취득세야. 자, 취득세는 저 자산을 살 때 반드시 내야 돼. 그래야 등록이 돼. 그러면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는 게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자산을 사서 의도한 용도로 쓰려면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취득세가 자주 나와요. 취득세. 그리고 저 자산을 사가지고 이제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세금은 그냥 세금인 거예요. 취득세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유형 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해서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시키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면 그 지출의 현재 가치, 그걸 이제 줄여서 복구 원가라고 하는 건데, 발이 너무 어렵지만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의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뭔가 건물을 짓는데 한 40년 동안 계약을 해서 쓰기로 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 건물을 해체시키고 원상태로 이렇게 적용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이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40년이 지난 시점에 저 자산을 제거하는 데 들어간 돈, 해체하는 데 들어간 돈, 복구하는 데 들어갈 돈이 얼마라고 40년 후 거를 추정을 해서 그것의 현재 가치를 환산하는 거야. 저 들어갈 돈이 1억인데 40년 후에 1억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 것 같냐. 40년 후에 1억이 지금의 1억보다는 더 작을 수 있겠죠. 화폐 가치는 또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원가에 가산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여기다 처음에 취득했던 요 자산에다가 여기 만약 건물 짓는다면 이게 이제 복구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용이 있어서 그냥 보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게 기계장치를 끌고 와서 설치비 들어서 설치하고 돈 다 줬다. 그리고 이제 얘가 진짜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잖아. 시운전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자산의 원가에 더해라. 그런데 다만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제품, 그러니까 뭔가 원재료를 투입해서 기계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우리 이제 시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이제 만드는데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의 재료가 들었는데 시제품이 튀어나왔어. 이 들어가는 원가도 더하는 거죠, 여기다가. 시험 과정에 생긴 거니까. 근데 이 시제품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밖에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내다 팔 수도 있잖아. 한 90만 원 정도 팔았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빼고 10만 원만 더해라.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옳은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용물은 많은데 모두 다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잘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야. 즉 구입 원가, 만들면 제작 원가 플러스 내가 저 자산을 왜 취득하느냐. 기계 장치를 돌려서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 제품이 지금 이 기계가 여기 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치해서 설치 자료, 설치 장소 준비하고 설치하고 시운전 다 돌려서 다 됐다. 요때까지 들어간 모든 건, 사올 때 내는 세금까지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남한테 돈 빌려서 이자 내고 있는 것까지 다 합쳐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목별로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공채 강제 매입도 이제 따로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취득한 유형에 따라 종류 서로 다르니까. 예제해 보겠습니다. 영업용 토지를 500만 원에 취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토지라고 했으니까 영업용이죠. 그럼 이제 왼쪽이 토지 거지. 500. 그런데
토지를 여기까지 하면 토지 500에 당좌 수표니까 당좌 예금 500일 텐데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개인 수수료가 들어갔어요. 수수료 20, 그 다음 기타 재비용 10. 그럼 뭐 해야 되겠어? 토지를 500이라고 하면 안 되지. 500에 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관련된 원가 모두 다 더해야 되니까 토지는 530짜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의 감소, 현금은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영업용 건물을 400만 원에 취득하고 그러니까 건물을 사왔대요. 대신에 대금은 취득세 등 제 비용이 20 들었어요. 현금 줬다. 그러면 토지, 건물의 원가에다가 요 취득세 더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은 420만 원짜리가 된다라는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겠지. 모르는 사람은 여기다 400 하고 잘못해서 뭐 세금과 공과 2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은 건물 420 이렇게 할 거고 이해되셨죠?